예, 배관공학 기초 열 에너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모든 물체가 감열과 잡열로 열을 비축하고 있는 것을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즉,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 몸무게에 대한 모든 것이 내부 에너지인 것이고, 제 내부 에너지라 제가 외부로 일을 하는 이 모든 것을 엔탈피라고 합니다.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APV. PV는 압력과 최적으로 일량을 나타내고, 이 일량이 열로 변하는 상수 A, 1의 열당량, 1kcal는 427kg/m. 427kg을 1m 옮기는 데 1kcal가 해당되는 상수입니다. 동력은 마력과 킬로와트로 나타낼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영국마력이라고 값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국제마력 PS로, HP라고 썼더라도 PS로 이해를 하시고 632.3kcal/h로 동력 계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kW는 102kg을 1초 동안 1m 옮기는데 필요한 일량, 열량으로 환산을 하면 860kcal/h가 되는 것입니다. 1kW는 줄로 나타내면 3600kJ/h, 즉 초당으로 치면 1kJ/s가 되는 것이죠. 비중, 밀도, 최적으로 넘어갑니다. 기체의 비중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분의 그 기체의 분자량으로 비중을 나타내고, 액체는 4도씨 물의 밀도분의 그 물질의 밀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스 밀도는 22.4분의 가스의 분자량을 나타내면 단위 최적당 가스의 질량인 것이고, 가스의 비최적은 분자량분의 22.4, 밀도분의 1, 즉 단위 질량당 가스의 최적도는 밀도의 역수인 것입니다. 기체 상태는 보일의 법칙, 샤렐의 법칙, 보일-샤렐의 법칙, 기체 상수 방정식으로 나타내는데,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최적은 일정하다라는 것이 보일의 법칙. 샤렐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최적의 변화는 일정하다가 보일의 법칙과 샤렐의 법칙인 것입니다. T분의 PV는 기체 상태 방정식이고, 이 상태 방정식은 변화량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해서 보일-샤렐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배관 내의 가스 압력이 196kPa일 때 최적이 0.01 큐빅미터였다. 온도가 27도였다면 이제 보일-샤렐의 법칙을 넣어 봐야 되겠습니다. 동일 압력이니까 압력은 일정해서 같아질 것이고요. 이때 압력이 0.015로 변하면, 즉 최적이 커졌다는 것이요. 최적이 0.01로 변했다면 온도가 몇 도로 변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T1, 절대온도 해야죠. 273 더하기 27분의 V1 0.01. 그 다음에 몇 도이냐? T2는 V2가 0.015 값을 취하면 T2는 V1분의 V2 T1 이렇게 상수로 변해서 온도 450도 K가 나오고, 도C로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273을 하면 177도C 값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로서 절대 온도와 습시 온도와 절대 온도 값을
변환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값이 문제가 똑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동일상으로 12년 동안 6년 동안 2번 출제된 문제이므로 문제은행에 들어있어서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일-샤를의 법칙의 온도, 절대 온도값과 섭씨 온도값의 복합 문제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력학 영법칙, 온도계 원리라고도 하고, 어떤 두 물체는 시간이 흐르면 온도가 같게 된다. 이것이 연력학 영법칙입니다. 온도계를 우리가 다른 온도에 놓게 되면 온도계의 온도와 그 실내의 온도가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 영법칙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연력학 1법칙은 이런 열로, 열은 일로 변화수가 있습니다. 이 연력학 1법칙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열로, 열은 일로, 열의 일당량, 일의 열당량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의 일당량과 열의 일당량, 열을 일로 나타낼 수 있고 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상수는 아까 427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Q는 A, W, W는 JQ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 Q는 A, W만 외우시면 427분의 1, A는 427분의 A 모양처럼 생겼죠.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427kg per 미터는 뭐다? 1kcal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외우기가 쉬울 것입니다. 연력학 영법칙, 1법칙, 3법칙, 2법칙, 3법칙까지 다 보고 가겠습니다. 이 법칙은 에너지 변환의 방향성을 명시한 것을 방향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기려면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냉동기죠. 냉동기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퍼서 에어컨을 만들면 에어컨에는 우리가 전기가 들어가서 압축기가 일을 하는 겁니다. 연력학 2법칙,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내려오면 자연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즉 일이 나거나 열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연력학 2법칙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면 기름을 태워서 열을 만들고 일을 하고 나면 열을 가지고 일을 만드는 것이 기관이죠. 연력학 2법칙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제 3법칙, 가장 마지막에 나온 법칙인데요. 절대 0도로 이루게 할 수 없다. 즉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치면 섭씨 온도 마이너스 273도씨 절대 영도 K 값 이하로는 내릴 수 없다가 연력학 3법칙입니다. 다시 연력학 1, 2, 3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물 1kg과 10도씨 물 1kg, 20도씨 물 1kg을 합치면 암산으로도 되죠. 15도씨 물이 된다. 똑같습니다. 어떤 공기율을 혼합하면 몇 도씨가 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Q는 GCT, Q는 GCT 값만 계산하면 정리가 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 물체를 혼합했습니다. 26도 50%인 70g, 32도 70도씨인 30g을 혼합하면 몇 도씨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 곱하기 G, C, 비열이 똑같기 때문에 비열은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26 곱하기 70, 35 곱하기 30 나누기 70 더하기 30 무게로 나눠버리면 평균 온도가 나옵니다. 계산식을 꼭 넣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10도씨 물 1kg, 20도씨 물 1kg. 네, 그렇게 치면 쉽다는 거죠. 10도씨 곱하기 1 더하기 20 곱하기 1 나누어서 몇 킬로그램? 1kg, 1kg 더하면 2kg. 네, 30 나누기 2는 15도. 네, 굳이 암기로 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앞의 문제는 공기를 혼합한 문제라면 이번에는 물을 혼합한 문제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6도씨 물 180도, 20도씨 물을 85도씨를 혼합하면 혼합온도네요. 42도씨를 혼합온도로 놓고 16 곱하기 180, 85 곱하기 x 값을 취하면 x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산식을 꼭 만들어서 요 값에다가 넣고 밑에는 뭐라고요? 무게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나 이 C 값은 같은 물질이면 굳이 넣을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물체가 다른 물체.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100도씨 물에 150도씨 철구를 넣으면 몇 도씨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물과 철의 비율이 다르므로 GC 더하기 GC를 나눠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산식으로는 109kg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력학 1, 2, 3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전기의 성질, 스팀이죠, 스팀. 전기는 우리가 물을 끓였을 때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전기가 되었을 때를 우리가 포화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액이 하나도 없이 증발한 것을 포화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발 잠력이 줄어드는데 물에서 바로 전기로 변한 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계점은 포화전기와 비중량이 같고 증발 현상이 없습니다. 증발 잠력이 0이 되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하고 물의 임계점은 374.15도씨이고 임계 압력은 222.65kg이 됩니다. 즉 물을 압력 밥통에 넣고 222.5kg으로 압력을 준 다음에 가열을 하게 되면 증발 잠열 없이 바로 포화 수증기로 변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화 온도는 물이 상태 변화할 때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하는 온도를 포화 온도, 포화 수는 전기로 변하기 직전의 물의 온도, 포화 압력은 포화 온도에 대응하는 압력입니다. B점은 비등점이라면 포화 온도에 해당되는 수증기로 변하기 직전의 온도를 포화 온도라고 하고 포화 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수분이 전혀 없는 전기로 변한 것을 금포화 전기라고 합니다.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전기가 되기까지는 물도 존재하고 수증기도 존재하는데 이게 비율, 즉 수증기의 비율, 물이 10% 증발해서 수증기가 10% 됐다면 건조도는 0.1. 그래서 건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도 1이라면 포화 수증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건조도가 0이라면 포화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관에서 건조도를 향상시켜야 되는 꼭 건조도를 향상시켜야 되는 이유는 수분이 존재하면 배관이 부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도를 향상시켜서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수 분리기를 설치하거나 비수 방지관을 설치하거나 하고 전기관 내에서는 드레인된 수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고압 전기로 만들어서 감압하면 건조도가 향상시키게 되므로 수증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기 내에 있는 공기를 제거한다. 전기 내에 있는 공기를 제거하는 것이 전기 트랩이 되겠습니다. 포화 수증기와 과열전기. 앞에서 말씀드린 포화 전기는 액이 하나도 없는 건조도 100%인 것을 포화 전기라고 하고 과열전기는
포화전기가 된 상태에서도 온도가 올라가서 과열되어 있는 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영향에 대해서는 전기 속에서 수분이 있다는 것은 건조도가 저하되고 전기 손실이 증가됩니다. 배관 부식을 초래하고 전기 엔탈피가 감소하고 스팀 햄머, 수격 작용이 발생하고 전기기관의 열 효율이 저하되므로 수분을 줄여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조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열전기는 건조된 전기를 계속 과열하면 온도가 높은 전기를 얻을 수 있고 습전기처럼 포화전기 이하로 떨어지면 효율이 저하되므로 우리는 과열도를 올려서 사용하게 되는데 과열전기 온도 빼기 포화전기 온도를 과열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atm에서 과열전기 온도가 110도씨다. 이때 과열도는 얼마냐? 110 빼기 100은 10입니다. 그래서 과열도는 1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과열전기 특징은 우리가 습전기보다는 과열전기로 만들어 가는 이유는 전기 마찰 손실이 적고요. 보유 열량이 큽니다. 전기 소비량도 적습니다. 그러나 과열전기로 과열했을 때 문제점은 표면 온도가 불균일해지는 단점이 하나 생기고 열응력이 크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과열전기의 특징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압력이 상승하면 포화수 온도가 상승하고 부피가 증가합니다. 비중이 감소하고 잠열이 감소합니다. 엔탈피가 증가하고 비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할 때 기준을 들면 압력이 상승함으로 우리가 끓는 점이 상승하게 돼서 증발 잠열은 줄겠지만 밥맛이 좋아지는 원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탈피가 증가함으로 전체적인 밥을 하는데 좋은 방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압력을 높여서 과열전기를 만들어 간다. 과열전기를 만들어 가면 손실이나 소비량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고 그 반대편으로 열응력이나 온도가 불균일해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압 전기를 만든 다음에 저압으로 낮춰서 쓰는 이유는 과열전기를 만들어서 열응력 표면 온도를 일정하게 가지고 가는 장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기의 엔탈피는 포화전기의 엔탈피는 전체 전기 엔탈피에다가 잠열을 더한 겁니다. 서포화전기는 물의 포화액의 엔탈피에다가 건조도 X를 넣은 잠열 값을 곱한 것이죠. 그 다음에 과열전기 엔탈피는 포화 수증기 엔탈피에다가 수증기의 Gc 델타 T, 수증기의 무게와 비열 온도차로 과열도 T2 빼기 T와는 과열도입니다. 과열도를 곱해주면 과열전기의 엔탈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대기압 하에서 100도씨 건포화 전기 엔탈피는 0도씨에서 100도까지 엔탈피 100, 물의 엔탈피 100 곱하기 증발 잠열 539 했을 때 100도씨 건포화 전기 엔탈피는 539가 되는 것입니다. 석포화 전기 엔탈피는 이렇게 되는 거죠. 100 더하기 539. 100 더하기 539. 물론 건조도가 다 증발하지 않았다면 건조도 X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증기 열 전달까지 봤으며 열의 전달, 열이 이동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은 전도, 대류, 복사로 이동을 합니다. 전도, 대류, 복사는 전도는
고체를 매개체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뜨거운 반찬에다가 젓가락을 담그면 젓가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체 사이로 열이 전도되는 것이죠. 대류는 에어컨을 켜면 공기가 순환되면서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류라고 하는 거죠. 복사는 벽난로를 켜면 대류로도 열이 나오나 빛 자체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중간 매개물 없이 열이 이동하는 것을 복사라고 하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전도, 대류, 복사로 우리가 구분해서 계산식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열을 얼마나 주고받을 것인지에 대한 계산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열 전도율은 1시간 동안 1m의 거리로 1도씩 줬을 때 열이 얼마나 오는지를 정리하는 것을 열 전도율이라고 합니다. 열 전도 율량의 계산은 Q는 람다 분의 벽 두께, 즉 각 제품마다 열 전도율의 분의 1, 요게 열 람다 값입니다. 그 다음에 전열 면적 곱하기 델타 T, Q는 람다 F 델타 T, 람다 F 델타 T의 값으로 열 전달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기술사 문제까지 올라가면 나중에 요 중간값도 계산해 달라는 실전 공식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론 문제에서 이 실전값까지 요구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열 전달률은 열 전달률 알파값, 고체와 유체면 사이의 온도차, 즉 제 피부와 공기가 열이 닿을 때 이 알파 열 전도 값이 열 전달률 값이 정해지거든요. 이때 1 스퀘어미터당 1도 차이가 날 때 열이 이동하는 것을 열 전달률이라고 합니다. 열 전도와 열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열이 어떤 벽체가 있다면 A 벽체를 타고 열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H2 값에서 열 전달로 열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 1을 타고 열이 전도가 되고요. 2를 타고 전도되고 3을 타고 전도가 됩니다. 그 이후에 실내 공기가 있다면 실내 공기와 세 번째 고체의 표면적의 열 전달로 열이 통과되는 것이죠. 어떤 고체면을 이동하는 것을. 즉 그렇게 보면 두 개의 열 전달과 여러 개의 열 전도로 열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열관류율이라고 합니다. 열관류율. 이 값을 열통과라고 합니다. 열통과. 그래서 우리가 열통과 값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옷을 입고 있다면, 제가 옷을 입고 있다면 피부에서 나오는 열이 옷감의 열 전달로 이동되고 열 전도, 옷감으로 열이 전도되고 바깥에 열 전달로 열을 빼앗아 간다라면 요게 뭐다? 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관류율의 값을 정리해서 우리가 열량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죠. 열 통과 Q는 KF 델타 T, KF 델타 T 값으로 열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전달률에 대한 계산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Q는 KA 델타 T인데
K값에 대한 부분의 값을 현재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파 1분의 6분의 1분의 방열면 두께 0.3mm, 람다 값 0.05, 예, 그 다음에 마지막 23분의 1, 요 값의 분의 1을 집어넣으면 K값 열 통과율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열 통과율에 대한 계산식이 알파분의 1 더하기 람다분의 1, 람다분의 L, B 분의 1 값이 K 값을 구하는 식입니다. 저항값 분의 1이 K 값이거든요. 그래서 요 값에 대한 공식을 외워두시고 계산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기능장 과정이니 산업기사, 기능사 등에서 충분히 공부했을 거라고 믿지만 저는 가장 낮은 수준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강의해드린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